예,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인재 양성 포럼의 좌장을 맡은 순천대학교 여현 교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나라의 ICT 핵심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디지털 인재 양성 현황을 조망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디지털 인재 양성 포럼은 ICT R&D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인데요. 국내 디지털 인재 양성의 현실을 조망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세 분 전문가들이 발제가 있겠고, 이어서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 대학과 지역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실 세 분의 패널과 함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유익한 정보와 또 그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서 2022 ICT R&D 주간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성배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전성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IITP R&D 주간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디지털 인재 양성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가 처음 개최하는 IITP 주간 행사, R&D 행사는 디지털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ICT, 이러한 주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ICT R&D와 관련된 정책, 기술, 인력 등 다양한 관점에서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등 기술 선도국들은 국가 경제, 안보의 전략 자산으로 디지털 기술에 주목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서 패권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은 개발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입니다. 결국 핵심 인재를 보유한 국가가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8월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을 통해서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한다는 정책적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기획평가원도 대학 ICT 연구센터,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등 대표 인재 양성 사업의 지원 규모를 최대한 확대를 하고 AI, 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 사업을 새롭게 기획하는 등 다양한 인재 양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방안의 일환으로 지난달에는 대학 등 인재 양성 기관, 양성된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 그리고 과학기술정통부 등 정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를 출범을 했는데 저희 원도 간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과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완점, 세부 실행 방안 등이 활발히 논의돼서 이런 것들이 정책에 잘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토요일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을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행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한 기술 개발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성배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는 미래학자이신 최윤식 소장님이십니다. 최 소장님은 한국 뉴욕 주립대 미래기술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아시아 미래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2030 대단한 도전, 퓨처 리포트, 대담한 미래 등을 저술하셨고 TV 방송에서도 다수 출연하신 저명한 미래학자이십니다. 오늘은 디지털 인재 양성의 변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의 변화와 대응에 대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최윤식 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지털 시대 인재 양성에 대한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디지털 시대에서 인재 양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습득한 인재가 핵심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디지털 시대는 꼭 그런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그 외에 나머지 그런 핵심적인 기술을 자기 전공으로 하지 않는 나머지의 모든 사람들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어떤 인재의 어떤 그 모습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폭넓은 디지털 시대의 총괄적인 인재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국가는 그리고 공교육기관은 그리고 기업은 그리고 개인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 또 어떤 능력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나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제가 이제 강의는 두 가지로 나눌 텐데, 하나는 환경 변화,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거 짧게 넘어가고요. 그 뒤에 설명을 하고, 그걸 설명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국가는 혹은 교육기관은 그리고 기업과 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가 굉장히 빠르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 소멸 위기도 가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것은 현실이 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행정구역 개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변화들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정부 정책의 변화, 인력 양성에 대한, 인재 양성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대학들의 생존, 그리고 또 개인의 인재들의 어떤 이동,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파급적으로 나타낼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통계청에서 추정한 장래 인구 변화 시뮬레이션인데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계속해서 하강하고 있고, 특별히 미래 인재와 관련된 물리적인 그런 어떤 숫자는 계속해서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으로 직접으로 대학이라든지 중고등학교라든지 초등학교 이 교육기관으로 가면 훨씬 더 빠르게 그 미래가 가까이 오고 있고, 지금 그 파도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변화들은 숫자의 어떤 감소, 이런 변화들은, 혹은 특정 지역에 대한 어떤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지속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꼭 그 대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 요소라든지 어떤 글로벌,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어떤 그 변화, 대응 이런 것 관련해서 또 각 가게 혹은 개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비용의 증가들을 나타내죠. 그래서 특별히 정부라든지 교육기관 혹은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한 번 더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지금은 한국에서는 80% 이상의 대학을 가는데 향후 대학을 가는 비율도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숫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제적 환경이라든지 혹은 100세 시대의 어떤 삶의 변화라든지,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학생들을 대학까지 책임져서 보낼 수 있는 혹은 그 이상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점점 약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학의 진학에 대한 비율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곧바로 대학을 간다라는 그 세계관이 깨지면서 이제는 대학 교육이 필요를 하지만 그 대학 교육을 선택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 대학에 진학하는 혹은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그 시점이 평생으로 흩어져서 분산돼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학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력 인구가 지금 계속적으로 감소하는데 그러한 요소까지 합쳐지면 좀 더 빠른 속도의 어떤 그 변화 혹은 위기들이 대학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거꾸로 전생에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전생에 걸쳐서 고등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다른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인구라든지 경제 변화라든지 혹은 한국의 산업 구조라든지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의 변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폭넓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기술 변화도 우리가 디지털 시대의 인재 양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 양성과 관련 혹은 미래 인재 요소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능을 사고파는 시대. 즉 과거에 우리가 지능 그러면 뭔가 이해 능력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지식을 정보를 컨테인하는 내 뇌에 컨테인하는 즉 저장하는 기억하는 암기하는 요소가 인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상당 부분이 그 요소에 맞춰져 있고 인재를 평가하는 요소가 상당 부분이 그에 맞춰져 있는데 이 인공지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제외된다라는 거죠. 즉 내가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뭐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디바이스들을 매개로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그 디바이스가 매개가 되지만 디바이스가 매개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즉 이 거대한 그 인공지능들이 갈수록 발전한 인공지능들이 나의 뇌처럼 사용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점 다가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혹은 교육 현장에서는 암기하는 컨테인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평가 기준도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그런 요소가 빠지게 되면 혹은 또 그러한 인공지능 혹은 그런 인공지능이 탑재된 디바이스 혹은 그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과 인간이 경쟁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사회는 혹은 기업은 혹은 국가는 인간에게 요청하는 새로운 인재의 어떤 그 역량들이 필요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이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 자료를 보시고요. 인공지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인공지능을 4단계로 구별을 하는데요. 아주 약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그리고 아주 강한 인공지능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가장 위협이 되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주 강한 인공지능의 수준이 돼야 되고요. 그런 인공지능은 어떤 능력을 가져야 아주 강한 인공지능이 되느냐는 제가 자료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표시된 개념의 수준에 가야 아주 강한 인공지능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런 인공지능의 수준을 갖게 되는 데는 사실 금세기 안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현재는 지금 약한 인공지능인데 여기서 강한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금세기 안에 일어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인간의 어떤 역량들을 체인지시키는, 변화시키는, 인재 역량들을 체인지시키는 그런 요소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거꾸로 인간도 기술의 도움을 받고 또 기술과 협력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지능 혹은 인간의 역량의 어떤 그 증강이라는 요소들이 금세기 안에 계속 진행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변화들 가운데서 인재의 조건이 바뀐다. 혹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인재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들이 만들어져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쩌든지 간에 지금 해외 빅테크라든지 국내의 어떤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 교육이라는 시장에서도 지금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곳곳에 침투에 들어간다, 스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가장 혁신적인 대학의 순위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측면 중에 하나가 이 인공지능 기술 혹은 이 디지털 기술들을 어떻게 학습에 적용하느냐라는 것을 기준을 가지고 가장 혁신적인 대학의 우선순위를 뽑는데 가중치가 가장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2020년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 순위의 1위가 애리조나 주립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아이비리그라고 했던 그 대학들도 있지만 명문 대학이지만 지금 빠르게 지금 평가의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 대학들은 주로 이러한 디지털 혁신 기술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미래 인재들을 양성하느냐 혹은 인재의 어떤 학습 역량들을 증강시키느냐라는 부분에 좀 집중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돕기 위해서 실제로 계속 개발되는 인공지능들을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학습에 어떤 교수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성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인재를 생각할 때는 이 가상 세계의 변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가상세계 안에서 활동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인재 역량이 새롭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 자체가 교육 시장에 혹은 교육계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이끌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세계는 앞으로의 세계는 이 세 가지 세상으로 가는 건데요. 현실 세계, 그리고 초월 세계, 그리고 이 혼합 세계, 그리고 이 세계를 하나로 묶는 전체적인 어떤 플랫폼으로 변화해 가고 이것을 제가 이제 온톨로지 플랫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메타버스는 그 과정의 일환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 가상세계 변화가 지금 교육 세계의 교육 환경의 변화에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학습의 교수 방법도 달라지고요. 홀로그램을 통해서 학습하는데 공간적 변화 혹은 시간의 변화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상세계가 점점점 발전하면서 가상세계 안에서 현실 세계에서 교육에서 우리가 줄 수 없던 굉장히 많은 어드밴티지들을 가상세계에서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은 또 기업과 관련해서 혹은 이 부분과 같은 에듀테크 기술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루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을 맺으면서 혹은 서로 영향을 주면서 단순히 교육의 어떤 개선이 아니라 혁신을 넘어서 변혁의 시대로 들어가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제가 인공지능, 현재 인공지능과 혹은 미래에 나타날 인공지능이 인간의 추론 능력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매트릭스화해서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거는 인간의 역량을 제가 매트릭스로 만든 건데 결국은 아주 강한 인공지능까지 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각각의 단계에서 인간의 어떤 역량들을 인공지능이 흡수하고 혹은 대리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단순하게 이 소프트웨어적으로만 컴퓨터 안에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다음에 가장 강력한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 이 로봇이라는 것과 연결되면서 결국은 인공지능 로봇이 가상세계 안에서는 인공지능의 아바타가 인간과 같이 해보지만 현실 세계 안에서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그 로봇이 인간과 함께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업에 이르기까지 혹은 가정에 이르기까지 함께 공존하며 살며 일하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인재라는 것은 단순하게 디지털 기술을 전공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그 전공을 하지 않아도 이러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인재로서 살아가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교육기관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시대의 미래 인재가 되기 위한 미래 학습 방법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전 지구가 하나로 연결된 학습 환경이 되기 때문에 온톨로지 플랫폼과 초거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 스스로 자기 조직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과정 설계와 운영이 가능해지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는 인공지능의 코칭으로 인간의 무한한 호기심이 폭발하면서 빅 퀘스천, 위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던지면서 인간에게 요청되는 것은 정해진 답은 인공지능이 찾는 거고요. 정해지지 않는 답, 정해진 답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탐구와 지식의 확장이 활발해지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인간이 함께 협업하면서 지식, 그리고 실시간 정보, 과학기술, 사색과 지혜를 통합해서 인류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우주를 보존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학습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학습 방식이 확대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러면 교수는 어떻게 되느냐? 교수 방식은 생각, 정서, 진로, 인생 코치 혹은 멘토가 이제 교사의 역할이 될 거고요. 지식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넘어가고 지식 탐구 안내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고요. 학생 스스로 문제를 찾고 탐구하는 것을 돕는 안내자가 이런 교사나 혹은 교수의 역할로 전환이 되겠죠. 인공지능 그리고 학생, 사회, 기타 교육 환경의 사이의 중재자도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대의 미래의 어떤 그 교육기관들 혹은 대학 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로컬 커뮤니티의 성격을 갖고 직접 대면으로 세계 수준의 지혜자를 만나는 곳이 돼야 되고요. 학습에 도움을 주는 코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이 되어야 되겠죠. 모든 지식과 기술의 습득은 인공지능 로봇과 온라인 교육 과정 안에서 상시 수업 환경으로 바뀌게 되고요. 미래의 학교는 지식의 전달 공간이 아니라 지식 전달 공간은 인터넷이 되고 학교는 협업과 소통, 영감을 얻고 개인적 집중과 몰입이 가능한 공간, 그리고 고차원적 지식을 교류하며 배움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공간으로 변화를 요청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대학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모든 고등기관들이 고등교육기관이 이 형식을 다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하게 4년제 대학이라든지 최고 브랜드의 4년제 대학 그리고 나머지 4년제 대학 혹은 전문대학 이런 역할들이 서로 달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정부는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육에서 미래 인재 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이드라인 제시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운데서 커리큘럼의 변화는 국가가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필요한 커리큘럼은 언어 학습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초인공, 거대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하면 결국은 언어의 경계를 깨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지식만 컨테인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굳이 우리가 언어를 스스로 내가 배워서 트랜슬레이션하는 그 역량을 갖추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지고 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인공지능 기술 혹은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제는 그냥 자국어를 사용하기만 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한 교육의 커리큘럼의 비중이 사실은 꽤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간을 줄여야 나머지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 역량에 모든 시간들을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언어 학습이 사라지는 거고요. 결국은 생존에 필요한 기술들을 이제 계속 배우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제가 지금 그 정리한 대로 국가가 이러한 미래 방향에 따라서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거대한 어떤 토론, 또 심층 연구 이런 걸 통해서 미래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방향이냐면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든지 혹은 생각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영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미래 이제 인간에게 요청되는 역량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증강시킬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교육 커리큘럼을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디지털 시대 혹은 미래 이 기술에 의해서 인간에게 요청받는 것은 이 산업화 시대와 전혀 다른 어떤 교육의 방식이 요청받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은 교육 자체도 혹은 특별한 어떤 지적 역량도 세분화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르네상스 시대처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세분화된 전문적 지식은 이 기술이 하는 거고 인공지능이 하는 거고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통합적인 통찰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교육이 회귀되어야 된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인과 기업은 이런 전 연역의 변화에서 굉장히 빠른 변화들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인재 양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 환경의 변화들이 있는 것을 인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인간과 일자리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들은 이런 이런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어떤 생존학 측면에서 이제는 교육을 접근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디지털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해서 그 현재 상황과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최윤식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제자이신 LG CNS 이경수 총괄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이경수 총괄님은 LG CNS에서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 스마트시티, 방송 SI 사업 등 다수의 프로젝트 PM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혁신 시대를 맞아 디지털 기업 사회 환경의 위기와 인재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기업 현장에서 변화하고 있는 인재상, 특히 ICT 분야의 인재상의 변화를 통해 우리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경수 총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해받은 이경수입니다. 저는 오늘 그 기업 입장에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좀 그 디지털 기업 환경과 인재 확보 방안에 대해서 우리 현상과 그다음에 요구사항 어떤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제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디지털 기업의 환경은 뭐 글로벌 환경하고 연계되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국제 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금융시장의 어떤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기업은 그 금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채권이나 채무에 대한 어떤 관계들이 좀 많이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ESG 등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책무를 심화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코비드-19, 코로나19 이후에 기존에 있는 대면 환경에서
비대면 환경의 온택트 기반의 서비스를 고객들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업 환경에 더불어 또 경쟁 환경의 변화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글로벌 경쟁 체계로 많이 돌아섰고요. 글로벌 경쟁 체계가 되다 보니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시는 아마존, 구글,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알리바바와 같은 회사들도 국내 진출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아마 지하철 가시다 보시면 알겠지만 알리바바 익스프레스 이런 형태로 해서 물류 사업이라든지 미디어 사업이라든지 핀테크, 자율주행차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전 영역의 산업에 대한 파괴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 이런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 신기술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고요.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알고 계시는 국내 모든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약 10% 정도의 기술을 전 기업이 다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디지털 혁신이라는 어떤 그 기술력 역량이 좀 필요하게 되는데요. 디지털 혁신 기술에 대해서 잠깐 보고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는지 과연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혁신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디지털화하면서 필요한 어떤 역량들을 확보하는 걸 얘기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고객 가치 및 사용자 경험의 근본적인 확보를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런 어떤 요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변화시키면서 경쟁력을 확보하느냐가 가장 핵심적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기업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 그 인지에 대한 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업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각 기업들,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모두 다 디지털 기업 기술들을 좀 도입을 해서 혁신을 좀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어떤 디지털 혁신 기술을 도입하다 보니 가장 애로운 게 애로사항이 뭐냐를 확인해 보니까 결국은 사람에 대한 어떤 문제가 가장 컸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원, 그러니까 재원이 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에 대한 부족도 좀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운 점들을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고요. 이런 어려움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국 디지털 혁신 기술에 필요한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재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인재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내가 잘 모르니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할 때는 결국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경력 사원들을 많이 뽑게 됩니다. 경력 사원을 많이 뽑게 되고 경력 사원을 뽑다 보니까 필요 인력들이 눈에 잘 보이지도 않게 되고요. 또한 특정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인력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원을 안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어떤 문제들이 좀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런 디지털 인력들을 핵심 인력들을 채용하려고 하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뭐냐 하니까 첫 번째 얘기했듯이 경험이 있냐, 경력이 있느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개고요. 두 번째 기술력이 진짜 가지고 있는 그 핵심 인재들이 기술력이 있느냐 이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전공이나 태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의사소통, 팀워크 이런 어떤 일반적인 역량들이 또 필요하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디지털 핵심 인력의 가장 중요한 포션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는 인력도 있고, 그다음에 진짜 개발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개발자를 보겠습니다. 왜 개발자를 보냐면 인력이 100%의 인력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개발자는 약 50% 정도 됩니다. 50% 정도가 되고 그 50%가 정말 필요한데 예를 들면 현재 소프트웨어 관련된 인력들의 고유 역량은 아쉽게도 약 5년 미만이 50% 정도, 50% 넘습니다.
10년 미만으로 보면 약 80%. 이게 10년 이상 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핵심 인재가 없다라는 거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인재들이 필요한 기술이 뭐냐라고 또 그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된 기술이 뭐냐라고 보니까 생각하고 좀 다르게 현재 현실을 얘기 드립니다. C나 자바 기술들이 좀 많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이 개발자들이 가지고 있는 스킬이 이렇습니다. 그럼 아까 AI 말씀하신 AI 부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필요로 하는 역량은 이제 AI, 뭐 파이썬 이런 게 좀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요. 중간에 이제 C샵이 좀 나와 있는데 C샵은 게임 산업이 좀 유발이 되면서 C샵 관련된 기술 역량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미래는 실질적으로 좀 많이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파이썬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 대한 학습도 좀 필요하고요. 물론 파이썬이 배우기는 좀 쉽습니다. 근데 좀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시대다 보니까 생각보다 앱 개발 인력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디지털 혁신에 필요한 어떤 기술들은 가장 효과가 높은 영역은 생각과 다르게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왜냐하면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근데 데이터를 잘 모으지 못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고요.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스킬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한 가지 기술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바만 배웠다고 자바만 가지고 실제 일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자바도 알아야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컨트롤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뭐 파이썬이나 이런 어떤 것도 알아야 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한 딥러닝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따로 또 학습을 해야 됩니다. 결국 두세 가지 이상의 스킬을 가져야만이 관련된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에서는 이런 어떤 디지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규 채용 많이 없어지고 수시 채용으로 많이 바뀌고요. 상시로 채용 프로필 받아서 하는 형태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재를 선점하기 위해서 부트캠프라든지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용 인센티브를 추천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내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며칠 전에 코드몬스터라 해가지고 코드 시험만 보고 학력이나 고등학교 나왔든 대학교 나왔든 관계없이 코드 시험에서 통과를 하면 채용하는 이런 어떤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련된 스킬, 역량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기술이 급변하게 있습니다. 계속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 급변하는 인력들을 수용할 수가 없는, 확보할 수가 없어서 기존에 있는 기술 인력들을 재배치하거나 또는 업스킬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디지털 교육을 활성화해서 온라인 과정들을 약 4,000개 이상 저희 회사는 만들어서 오픈하고 있고요. 각 기업들이 나름대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큐베이션이라든지 신기술 육성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직무 재배치를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한 어떤 역량들을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는 강제적으로 2년 이상 된 조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부서를 언제든지 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의 매칭에 따라서 그 기업 내부에서 엄청나게 변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어떤 역량 있는 인재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역량에 따른 평가에 따라서 연봉을 따로 지급을 합니다. 옛날에 알고 있던 기존에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역량 스킬을 평가해서 어느 급여 이상 되면 역량을 많이 주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또 등급별로 또 수당도 별도로 책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역량뿐만이 아니고 인재를 또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한 복지 제도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중 골프라든지 심리 상담이라든지 동물들을 회사에 데리고 올 수 있게 반려동물들을 데려올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제도도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조기 육성을 위한 안을 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을 2026년까지 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매년 20만 명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20만 명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뭔지를 사실 좀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교육제도를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초중고는 프로그래밍,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물론 알고리즘도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 좀 피해야 될 것 같고 대학 및 대학원은 코딩 능력이 아닌 프로젝트 중심의 어떤 과정으로 좀 바꿔야 되죠. 현재 뭐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거치면 보통 한 학기에 뭐 4시간 또는 8시간씩 해서 6개월간 교육 과정 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트캠프나 이런 데 가면 6개월 과정 하죠. 그 교육 과정의 교육 시간의 양이 틀립니다. 뭐 6개월 동안 학교에서 한 학기 한 과목을 배우면 결국 100시간 정도라고 봅니다. 최대 많이 해도. 근데 6개월 동안 부트캠프를 가면 각 1,500시간, 1,400시간 이상 됩니다. 10배 이상의 양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융합 전문가 내지는 뭐 복합형, 아까도 인공지능 얘기를 여러분 많이 했는데 이런 전문가들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현장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과정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단기보다는 장기, 1년 내지 3년 이렇게 기간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도입해야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도적인 부분인데요. 제도적인 부분은 좀 혁신적인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기업 중심의 대학원 과정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도화가 좀 많이 풀려서 그런 부분도 좀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클로즈된 학교 내에서만 이렇게 배우는 이런 모습이 아닌 오픈된 환경에서 좀 배워야 되겠다. 저희 아들도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국내 학교에 있는 과정을 듣는 게 아니고 MIT의 온라인 과정을 그냥 무료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오픈된 형태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타 대학에 또는 타 강사 이런 부분에서 언제든지 강의를 들으면 학점을 준다든지 이런 어떤 혁신적인 좀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교수가 부족한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중고의 프로그래밍 교육을 필수화해서 제도화하는 방법,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뭐 물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인원수를 찾아보니까 1,000명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인원들을 소프트웨어 기술만 가지고도 입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바꾼다든지 이런 어떤 제도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우리가 목표를 하는 연 20만 명 이상의 인재 양성이 좀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이상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디지털 혁신 시대의 관련 인력 현황과 그리고 기업들의 그 확보 노력이라든가 유지 방안 뭐 그런 데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디지털 혁신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 이경수 총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발제자이신 N15의 허재 대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허재 대표님은 글로벌 네트워크로 창업을 지원하는 드론, 로봇 등 하드웨어 전문 엑셀러레이터인 N15 대표이시고요. 오늘 주제는 디지털 인재의 꿈과 도전을 위한 인재 양성 방안으로 디지털 인재가 꿈과 도전을 통해 성장하기 위한 인재 양성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허재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전에 소개받은 N15 파트너스의 허재입니다. 저의 오늘 주제는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방향성입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간을 내주신 기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발표를 하기 전에 두 가지를 좀 공유드리자면 첫 번째, 저희 N15 파트너스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저희는 국내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하고 육성하는 엑셀러레이터로서
올해만 하더라도 한 4,500개가 저희 회사를 지원했고요. 그중에서 한 340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10개 정도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아마 매년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씬에서 열심히 스타트업들을 키우고 도와주는 그런 서포터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주제는 이제 디지털 인재라는 어떤 그 육성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서 저에게 어떤 짧은 세미나를 요청해 주셨는데, 제가 감히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냥 대한민국의 딱 어떤 평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제가 이 자리에서 디지털 인재라는 어떤 거창한 그런 주제를 감히 말할 수 있을까, 그 공유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간단한 어떤 개인의 어떤 그 회사를 저도 2015년에 창업을 하고 현재 한 8년 차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어떤 MZ 세대들을 직접 채용도 하고 뭐 보내보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저희가 보육하고 있던 수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HR적인 이슈들을 바로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더 본질적으로 한 개인이 지금 대부분 어떤 공급자적인 시각이라면 수요자 측면에서 과연 우리 지금 현재 그 커가고 있는 이 친구들은 나는 디지털 인재로서 크고 싶은가? 라는 질문은 해보셨는지 역으로 좀 궁금하긴 합니다. 우리는 필요해서 키우려고는 하지만 정작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나는 디지털 인재가 되고 싶지 않은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본질적인 어떤 질문을 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냥 제 생각을 그냥 가볍게 슬라이드로 이미지로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흔히 디지털 그 세미나를 요청받았을 때 그냥 제가 인터넷으로 디지털이라고 영어로 쳐보니까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 중에서 화질이 제일 높은 사진들만 좀 골라봤습니다. 뭐 이런 사진들 굉장히 많이 익숙하죠. 지금 전반적으로 기업과 뭐 공공 모든 세계가 어떤 디지털로 계속 전환하자는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열풍이 굉장히 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뭐 인터넷도 빠르고 인프라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큰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런 관점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인력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또 디지털 인재라고 쳐보니까 또 이런 포스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아니나 다를까 오늘 굉장히 중요시 다루고 있는 어떤 어젠다들이 이제 기사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한다. 사실은 매년 수능을 보는 인재만 하더라도 뭐 요즘에는 20만 명을 뭐 20만 명 내외라고 하는데, 점점 인구 구조를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점 줄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100만이라는 어떤 이런 객관적으로 정량화된 어떤 지표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일경제에서 나온 어떤 디지털 인재에 대한 정의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메타버스, 사물 인터넷 등 디지털 신기술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의미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펑션에 어떤 치중된 정의가 아닌가, 굉장히 사실은 저는 이 정의가 좀 더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이썬, 저는 파이썬의 피읍자도 모릅니다. 사실 해볼 줄도 잘 모르고요. 하지만 제가 보육하고 있는 또는 제 주변에는 파이썬을 모르면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날 밤 저희 와이프가 오빠 나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사모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파이썬을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밤에 제가 재밌게 TV 프로를 보고 있는데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냥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꼭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툴에 의존해서 그런 것들을 학습하고 배워야지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기존의 해결 방식에서 새로운 해결 방식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키워야 될 그런 문제 해결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꼭 AI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굉장히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어떤 하나의 그 전체적인 어떤 목표 의식이라면, 저는 디지털 인재는 곧 디지털 싱킹, 어떤 디지털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2003년에 2004년에 이제 군대를 갔고요. 사실 이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어떤 빨리 대학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가장 어려운 것들을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라는 조직이 굉장히 어떤 당시만 하더라도 타이트하고 좀 폐쇄적인 조직이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빨리 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사실은 그때 제 인생에서 저는 책이라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어떤 형태라도 그 시간을 때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년의 어떤 복무 기간 동안 한 150권의 책을 읽고 실제로 150권에 대한 책에 대한 독후감까지 썼던 기억이 났습니다. 뭐
대충 군생활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굉장히 힘든 군생활을 했었다는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이때 어떤 굉장히 많은 어떤 생각도 정리할 수 있었고 저만의 세계관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지루한 어떤 군대 생활을 버틸 수 있게 되었던 경험은 바로 제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라스베가스에 여행을 갔었는데 그게 제가 당시 처음 갔던 미국의 어떤 여행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떤 문화적인 그런 쇼크를 많이 받았고 충격을 받았고 굉장히 그 짧지만 임팩트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전역을 하고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의 어떤 서포터 아래 굉장히 많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제가 눌러왔던 어떤 갈증과 어떤 그런 것들을 폭발해내며 굉장히 많은 여행을 20대 때 그것도 20대 중반에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세계적인 여러 공연도 보고요, 뭐 교환학생도 다녀오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3.1의 기법인이라는 곳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 안에서 이제 책도 쓰고 그러면서 창업을 준비하고 2015년에 용산전자상가에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창업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용산전자상가의 주인은 한 분이셨고 당시에 그 회장님께서 저한테 어떤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했을 때 저는 과감하게 용산전자상가 낮은상가 15동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N15이에요. 낮은상가 15동의 줄임말 시작한 곳을 기리자. 저희는 아무것도 없었고 머릿속에는 저희의 어떤 창의력, 상상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실제로 저희가 창업했을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저 공간 안에 제가 그 회사 생활하면서 모았던 어떤 퇴직금 2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가벽을 세우고 창업센터라고 막 시장에 혼자 막 떠들면서 저희가 여기서 창업을 시작했던 그런 경험이 납니다. 지금은 저희는 그 서울역 맞은편 서울스퀘어에서 약 한 350평, 현재 지금 한 60명에 되는 어떤 구성원들과 함께 연 한 4,000개 그리고 한 350개 기업들과 이제 기업을 같이 키워나가는 어떤 그러한 팀이 되었고요. 현재 저희는 대한민국의 많은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그런 미들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년이 지난 지금 현재 저희의 고객사는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뭐 SK텔레콤, 뭐 LG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 아우토반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인재들과 어떤 기업들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느낀 점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좀 공유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진행했던 제로원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로원이라는 프로그램은 예술가, 아티스트, 뭐 개발자 또는 학생, 일반인 모두가 참석을 해서 그들이 같이 융합을 하고 어떤 목적 없이 어떤 하나의 아웃풋을 만들어내가며 같이 공유하고 즐기는 그런 이벤트를 만드는 행사였거든요. 2018년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2019년까지 그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제로원데이라는 행사를 했었는데 국내에서 가장 큰 어떤 융복합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진 그런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약 4만 명이 왔고요.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이 많은 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화와 어떤 기술과 어떤 테크를 즐기며 소비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안에 모여있는 어떤 우리의 인재들을 저는 다 디지털 인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가 주어진 문제들을 스스로 정의하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툴들은 자기 어떤 동기부여로 그런 것들을 학습하고 배워나가고 연합하고 훈련하고 같이 키워나가며 하나의 목적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가는 그 과정이 결국은 저는 이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경쟁을 하고 어떤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 나갈 때 키워 나가야 될 어떤 우리만의 그런 작은 성공의 성취를 계속 밑바탕으로 깔아 나가는 그런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훈련을 어떻게 시켜 나가느냐? 굉장히 많은 공공에서의 어떤 고민, 민간에서의 고민,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굉장히 뛰어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교육 방법을 만들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사실 제가 감히 그런 어떤 새로운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방식을 제시하기보다는 제가 사실 제가 이러한 경험을 제가 이러한 어떤 작지만 조금씩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험을 10대, 20대 때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제가 30대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40대에 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제 사회생활에 제 모든 커리어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저는 그가 어떤 하나의 동기부여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가장
좀 벤치마킹하고 싶었던 어떤 개념, 바로 갭이어라는 그 개념인데요. 뭐 미국에서는 뭐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대학을 가지 않고 1년 동안 어떤 굉장히 다른 어떤 사회생활을 해볼 수 있는, 간접적인 사회생활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어떤 얘기를 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뭐 사실은 지금 현재 중학교 과정에서도 한 학기 정도는 자율학기제라고 해서 뭐 외부에서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중학생한테도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고등학생 이후에 굉장히 어떤 치열한 어떤 교육 과정을 겪고 나서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 그 친구들한테 이런 갭이어 제도를 조금 더 공공해서 제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적극적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자식 교육이나 어떤 좋은 교육 과정을 충분히 경험해 보신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인재에 대한 교육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친구들이 대한민국에 몇 %나 될까? 대부분은 어떤 그런 그림자 속에서 이 친구들이 그런 수혜를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파이썬이라는 것들을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그냥 이직을 위해서 또는 어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어떤 라이센스, 증명서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을 저는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과 많은 그 친구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세계관을, 자기만의 어떤 세계관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경험의 기회를 어떤 식으로든 굉장히 많은 채널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공과 민간의 어떤 그 기회가 넓혔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자기주도적인 인재가 저는 결국 디지털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젠틀몬스터 세계적인 명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파리에 가서 길을 걷는데 정말 많은 어떤 그 명품 거리에서 전 젠틀몬스터가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먹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세계적인 명품이 나온다라는 거. 안경회사지만 이 안경회사 젠틀몬스터의 비전 슬로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을 놀라게 하라입니다. 안경회사인데요. 사람들이 안경회사인지 모르고 이 젠틀몬스터란 매장을 가면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충격을 먹고, 그 충격을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서 비록 값이 일반적인 가격보다 조금 비싸지만 안경이라는 제품을 삼으로써 그 기억을 보존하고 싶은 거죠. 이러한 전략이 어찌 보면 저는 굉장히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굉장히 앞서 있는 하나의 어떤 저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젠틀몬스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수많은 브랜드 어떤 스타트업들한테 영감을 주고 있고 그런 벤치마킹 사례로 떠오르고 있죠. LVMH 회장님이 가장 아끼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짧게 저는 앞서 경험도 강조했지만 아날로그, 디지털 이런 것들이 또 같이 공존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 책을 읽고, 지금 제가 그 친한 어떤 출판사 회장님도 이제는 그 교육 과정이 전부 다 디지털로 바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교과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아날로그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종이책을 읽고 글을 쓰는 훈련이 저는 10대, 20대 이런 시절에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트레이닝 중에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MZ 세대들이 그냥 뭐라고만 하면 그냥 퇴직하고 대퇴사의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3개월 일하고 6개월 하고 1년 일하고 여행을 다닌다라고 합니다. 왜 30대, 40대 가장 집중을 해야 될 그 중심 세대가 그러한 그 행태를 보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들의 잘못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10대, 20대 때 억눌렀던 어떤 그러한 갈증들이 30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자유롭게 그런 걸 분출하고자 하는 게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 비춰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교육과 툴들이 제공되겠지만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 수요자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안전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기회와 어떤 환경이 대한민국에서 갖춰져야지만이 앞으로 그런 인구 절벽 시대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어떤 새로운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허재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발제를 모두 마쳤는데요. 이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을 위한 패널 분들께서는 모두 무대 위 자리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모두 자리하셨으니 오늘 토론의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하셨던 최윤식 소장님, 이경수 총괄님, 허재 대표님 세 분 계시고요. 이어서 오늘 패널로서 새롭게 참여하시는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신 안희명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은 금호공대 김동성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학장님이신 당국대학교 나연목 교수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패널 분들께서 지금 발제자들은 여기서 이제 패널 토의에서 이따 나중에 말씀을 하시겠고요. 먼저 이제 패널로 새롭게 참여하신 세 분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안희명 전 교장 선생님께서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대한 현황하고 인재 양성의 방향에 대해 말씀하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런 자리에 같이 이렇게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10여 년 전부터 얘기가 됐던 것이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과연 미래에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참 불확실하게도 얘기를 있었습니다만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가 우리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이끌 인재를 양성을 고등학교 단계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를 기획 설계를 우리 선생님들과 또 교육청과 교육부 같이 해서 저희들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2015년도에 처음 개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막연한 예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2013년도 14년도에 획기적으로 소프트 패키지라는 그런 부분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인재 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졌던 것이 그 전부터 소프트웨어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막연하게나마 저희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도와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학교 좀 자랑 좀 하면은 취업이 다 어렵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도 매년 90에서 95% 이상의 그런 막강한 취업률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까만치 시대를 앞서서 결정하고 과감한 저희들 이제 투자를 또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그런 좋은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봐지고, 지금 많은 부분들을 대학에서 그 이후에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도 또 만들어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선도 모델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해보는 것이 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미래에 우리가 인재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4가지의 기본 원칙을 가진 게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갖기에는 소통과 공감이 가능한 그런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교육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성이 기본이 된 학생을 양성해야 된다. 근데 꼭 집어서 얘기하면은 그래도 소통하고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 같은 것을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하기에는 어렵고 학생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공간 그런 조건은 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가 기숙학교로, 전원 기술학교로 저희들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수업 시간 외에 저희들이 거의 보게 되면은 자는 시간이 보통 6시간, 8시간 외에는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성교육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만치 집중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을 저희들이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언어가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언어가 영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입학 전부터 그 영어를 소통 가능한 영어라고 저희들이 아주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서 알아듣고 그리고 영어로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뭐 영어 능력이라든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영어로 알아듣고 영어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소통 가능한 영어를 완성토록 해주는 것이 저희 학교의 기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많이 얘기하는 코딩 교육이라고, 요즘에 소프트웨어 교육, AI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프로젝트가 가능한 그런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입학 전 또는 사실은 요즘에 저희 학교가 신입생 전형이 끝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11월부터 시작해서 중학생입니다만은 코딩 교육을 선제적으로 저희들 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해서 1학년이 지나게 되면은 코딩을 기본적으로 프로젝트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이 끝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이 학생들이 코딩을 하는 역량을 수준별,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학생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코딩 교육을 본인이 받되 다양한 경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교사로부터 직접 받는 것도 있지만은 많은 구글링을 통해서 받는 교육, 그 외에 온라인 에듀테크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내가 배우고자 하는 다양한 언어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딩 교육이 가능한 그런 저희 학교가 되고 있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기업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개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와 더불어서 성장 발전한다. 저희 학교에 뭐 지금 후원팀으로 보게 되면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가 저희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신 IITP에서 저희 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이야말로 우리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하고 업계로부터 항상 사랑받고 업계로부터 저희가 졸업생들의 역량이 대학에 졸업한 학생, 대학원 졸업학생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는 얘기를 항상 칭찬을 들으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졸업생들이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3학년, 2학년 겨울방학에 기업체로 인턴 현장 실습을 또 가요. 그리고 3학년 1학기에 진로를 결정한 후에 3학년 2학기부터는 기업의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저희들이 직접 일선에서 개발자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경로로 저희들이 인재가 양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기업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희 졸업생들 사랑해 주시고 또한 정부 각처 또는 특히 이제 과기정통부 또 그 산하에 또 IITP에서 저희 학교에 대해서 중히 생각해 주시고 저희가 그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만치 지금 저희 학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혁신과 개발을 통해서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지원과 격려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교장 선생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인력 그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려면 그 교사진들이 좀 훌륭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사진들은 일반 그 뭐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는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교사진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예, 개교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바로 저희는 공립고등학교입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도 어떠한 룰에서 마이스토그라 자율로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교육부와 저희 이제 또 시도교육청 학교가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은 학교장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사는 학교 교장이 책임하에 교사를 공모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 학교에 부임할 때 공모교장으로 많은 경쟁도 이시에 부임했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각 과목별로 공모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개발자 출신 선생님들이 또 오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모시고 있고요. 다소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부족합니다. 산학 협력 교수요. 그런 분으로서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강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어려울 때는 특강 형식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하루면 하루 집중적으로 전문 분야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전문적인 그런 개발을 위한 그런 교사 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라든지 협력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호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지역진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 센터장이신 금호공대 김동성 교수님께서 지역 디지털 인재 양성의 현실과 개선에 대한 제언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금호공대 김동성입니다. 저는 저희 지역의 문제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은 사실 구미 지역은 대기업들 삼성, LG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국방 군수 산업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저희 지역에 이제 LIG 넥스원이나 하나시스템 이제 군수 파트가 있고, 특히 아시겠지만 창원 쪽은 기계가 있고 구미 쪽은 전기 전자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LIG 넥스원하고 하나시스템이 지역 이제 인재를 많이 채용하려고 하는데 보통 3년이 지나면 다 이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수 체계는 특히 이제 보통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설계나 이런 것들을 3년 정도 티칭을 하고 구현을 가는데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실 이런 문제들을 각 지역별로 특화 산업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특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의 어떤 연계고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해결 방안으로 제가 이제 지역 진흥화 혁신 인재 양성 사업을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데, 예전에 연구재단에서 지자체하고 같이 이제 지역 혁신 인재 양성 사업이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일몰이 됐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 센터도 그런 예가 있는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하나 시스템하고 한 16년간 지금 잠수함이나 전함에 들어가는 가상화 기술, 그다음 미들웨어 기술, 스위치 장비를 국산화해서 그 팀이 없으면 이제 우리나라 해군의 전함이나 잠수함이 가동 안 될 정도로 긴밀한 그런 협업 체계가 돼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또 창원에 가면 이제 LG 세탁기에 들어가는 모터만 한 20년간 전문한 특화 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랜드 ICT 사업이죠. 지역 진흥화 혁신 인재 양성 사업이나 이런 사업 안에 사실 처음에 공고를 낼 때 지역 특화와 관련된 이제 지역 특화 연구실을 꼭 한 5년이나 6년을 설계를 해서 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20년간, 30년간 계속 이어지는 그런 특화실이 생겨서 국가의 지역 산단에 이바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통 문제인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 지역에 이제 LIG 넥스원에 미사일하고 레이더 공장이 있는데 본부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개 공장이 있는데 김천에도 이제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학교도 방문하고 사람인으로 공고를 해도 학생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LIG 넥스원에 지금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인력 채용을 했는데도 못 뽑은 상황인데, 사실 이런 부분을 제 생각에는 지자체하고 플랫폼 회사하고 정부가 지역에 있는 대학의 산학협력의 소수, 자문, 그 다음에 이 인력들을 같이 오픈을 해서 플랫폼 회사들이 같이 이제 수익을 공유를 하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학생들도 자기 PR도 하고 쉽게, 사실 사람인이라든지 그런 포털 사이트가 있긴 하지만 학생들한테는 쉽게 그게 이제 기업의 정보 이런 것들을 캐치하기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나서서 그 지역의 특화 기업과 학교와 플랫폼 회사가 산학협력이라든지 기술 자문이라든지 나아가서 이제 인재 채용, 기업의 어떤 니즈, 경력 채용,
그다음에 인턴 이런 것들을 다 포탈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IITP에서 좀 지원을 해주셔서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지역 진흥화 혁신 양성 사업에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산학 협력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항을 제가 예시로 제안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지역에 그 관련 대기업들이 있어서 뭐 학생들 취업이나 이런 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건가요? 그 이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 보면 본사 차원에서 이제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인력들의 기회가 굉장히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이제 지역의 사업장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나 본사에서 채용을 하면서 하나 시스템 사업장에서 지역 인력을 채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다른 지역 군산 지역도 마찬가지고 창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의 기업들은 그 지역에 오래 상주할 수 있는 기업 인력을 채용을 하고 싶은데 이제 본사 차원의 어떤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 지방으로 여러 공기업이라든가 뭐 큰 기업들이 많이 이전을 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중앙에서 다 이제 뽑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학생 그 취업자들의 이직률도 높고 근데 또 뭐 회사의 규정이라든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지역에서 따로 뽑을 수는 없는 현황인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관계 기관들에서 잘 협력을 해가지고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지역에서 어느 정도 할당을 해서 충분히 이제 좀 뽑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한국정보과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협의회장 그리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학장으로 활동 중이신 당국대학교 나연묵 교수님께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 방식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뭐 한 5분 정도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소개해드리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핵심 위주로 추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소프트웨어 중심대 배출 인력이 1000명이라고 하셔서 그거 좀 수정해드리면 한 대학당 지금 평균 200명이 배출되고 있어서 정원상 곱하기 44개 대학 하면 8,800명씩 매년 배출되고 있고 융합 인력은 한 5,000명씩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정식 명칭은 에콜 42 서울입니다. 에콜 시스템은 이제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고 이제 그 현재 27개 나라 47개 캠퍼스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19년에 이제 그 창립 준비를 해서 20년부터 학생을 모집해서 연 500명씩 현재 500에서 750명씩 선발을 해서 현재 한 1900명을 선발한 상태고 현재 250명 8기 선발을 하고 있어서 총 2150명 정도 이제 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산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No teacher, no textbook, no tuition fee. 그래서 no teacher라고 하면 대학 교수님들이 아주 즐거움을 하고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no teacher가 아니고 이제 조금 완화해서 no lecture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학사 석사 과정에 나오는 것을 이제 문제 은행화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모든 교과에서 나오는 그 문제들을 300개 문제로 이제 만들어서 이너서클이라고 해서 이제 이너서클 안에 한 50문제를 포지셔닝 해놨고 아우터 서클에 이제 나머지 문제를 배치해놨고 노티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제 서클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는 이제 그런 방식이고 한 문제를 풀면 라이프 타임이 뭐 한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한 달 또는 뭐 3개월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에콜 본과정에 입학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6, 7개월 정도 라이프 타임이 주어지고 그 기간 안에 문제를 못 풀면 자동 퇴학되는 블랙홀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긴장감 있고 재미나게 그리고 이제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이제 동료 학습이라는 시스템이고요. 또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티처라고 했던 거는 학생이 이제 플랫폼에 있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문제를 또 이제 재미난 거는 코드 리뷰를 강제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짠 코드를 코드 리뷰를 받아야만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코드 리뷰를 받으려면 내 점수가 2점이 이제 깎이고 그러면 그 점수를 채우려면 이제 다른 학생이 짠 코드를 이제 또 코드 리뷰를 해줘야만 플러스 2점이 돼서 점수가 복구되는 시스템이라서 상호 코드 리뷰를 하면서 서로 이제 그 동료 학습을 할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돼 있다라는 게 큰 특징이고 또 하나 특징은 문제마다 이제 에콜 그 포리투 파리에서 문제에 대한 스킬을 다 정해놨습니다. 이 문제를 풀면 AI 스킬 얼마, 뭐 네트워크 프로그램 스킬 얼마, 뭐 데이터 처리 능력 얼마 이렇게 스킬별로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얼마나 역량이 강화되는지를 점수화해서 그 문제를 풀 때마다 이제 경험치라는 것을 쌓이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레벨을 관리하고 있는데 역량을 레벨 1부터 시작해서 최종 이제 레벨은 24까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뭐 그런 이제 레벨을 관리해서 학생의 이제 그 역량을 관리한다라는 것도 특이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달 전쯤에 이제 프랑스 본사에서 저희 코로나 끝났다고 이제 오디트를 하러 소피 학장님이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걸 보더니 이제 하여튼 그 자기네 그 페다고지가 구성주의 철학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저희는 그 학생들을 그냥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하면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이제 프랑스 프로그램은 3년에서 5년이 걸리게 설계를 해놨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못 기다리기 때문에 저희는 기업체 이제 CTO 출신의 멘토분들과 68명 정도의 비상근 멘토를 두고 코칭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소피 학장님은 보시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런투런 자기주도 학습인데 왜 코치를 붙여서 그 수동적으로 학습을 시키느냐 해서 그걸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멘토링을 그만두긴 어렵다라는 이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교육 내용은 이제 리눅스 프로그램과 C 프로그램으로 CS 기본 알고리즘에 충실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너 서클이 이제 6레벨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그 서클 4 정도를 마친 친구들은 이제 산학 협력의 기회를 주고 그 산학 협력은 이제 5주에서 10주 정도의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기업에서 직접 오십니다. 뭐 크립토랩이나 뭐 이제 그 LGU 플러스나 이제 네이버 같은 기업에서 직접 와서 학생들을 이제 5주에서 10주를 교육시키고 잘하는 친구는 바로 이제 채용해서 데려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저희 디자인한 건 2년 과정으로 설계를 했는데 중도 취업하는 친구들이 많고 또 능력이 안 되면 자동 블랙홀에 빠지기 때문에 이게 그 처음에 선발한 인원을 유지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국회나 정부한테 조금 야단을 맞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이제 품질 관리를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읍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에콜 파리의 경우는 1000명 정도 육성을 하고 있는데 에콜 파리도 100% 취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취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이제 조기 취업하거나 블랙홀에 빠진 친구를 제외하고는 그 남은 인원은 취업한 기업 수준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좋은 기업에 잘 취업을 하고 있다 해서 이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 이제 기업의 피드백을 저희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업의 피드백은 에콜 출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알아서 문제를 잘 풀어간다라는 그런 이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나갈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저희는 국가 자체적으로 또 수요가 있으셔서 이제 프로젝트 X라고 국내 산업에 특화된 그런 이제 문제 뱅크를 만들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X를 이제 에콜과 병행해서 나갈 건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이제 독립적으로 뭐 좀 특화된 형태로 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X는 산업기술 과제와 기업 PBL이라고 해서 기업이 직접 만들어주신 과제가 있고 기업 PBL 과제는 네이버, 라인, NHN, 크립토랩 등에서 참여해서 좋은 문제들을 많이 지금 만들어주신 상태고 이 프로젝트 X는 저희가 내년에 23년에 검증을 하고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범 적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는 이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 이제 지역 캠퍼스를 두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100% 정부 지원인데 이제 에콜 47개 캠퍼스에서 100% 정부 지원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콜 파리에서도 한국이 참 특이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점차 이제 우리 2단계라고 해서 이제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저희가 에콜 캠퍼스가 도쿄에도 있고 뭐 그 태국에도 있고 이렇게 또 유럽, 미국 전 세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캠퍼스 간 교류를 확대해서 학생들에게 좀 해외 경험을 심어주는 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저희가 하여튼 고민이 그겁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조기 취업해서 잘 나가는 게 좋긴 한데, 근데 이제 에콜 본부에서는 2년 프로그램 설계했으면 2년을 충실히 이너서클, 저희 아우터서클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모두 좀 이수하고 나가는 학생들 비율을 높여주면 좋겠다라는 주문이 들어와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에콜 파리가 원하는 건 정말 소프트웨어 엘리트를 만들어 달라는 건데, 저희는 학생들이 한 6개월 정도만 교육을 받아도 기업에서는 막 데려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고민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날목 교수님, 그 학생들이 그러면 학위 과정이나 이런 거하고 어떻게 뭐 중복이 돼서 하는 건가요? 그 독립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 에콜 파리나 이제 유럽 본부 실태를 이번에 이제 저희 직원들이 돌고 왔는데, 에콜 유럽은 주로 이제 그 재학생들의 분포가 중졸, 고졸, 전문대졸, 직업학교, 그래서 일반인 이렇게 완전히 개방형입니다. 그래서 오픈된 이제 대안교육을 하고 있어서, 근데 저희 에콜 서울은 현재 반이 재학생이고 대학교 재학생이고 반은 또 이제 그 졸업생 또는 이제 회사 직장인들이라서 저희가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콜을 학교로 갈 건지 학원으로 갈 건지, 그 다음에 사회적 취약자나 이런 비전공자를 위한 대안적 교육기관으로 갈 건지, 또는 뭐 이제 재학생이나 이제 이런 대학생에 대한 어떤 취업 보조 기능으로 갈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과기부랑도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많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6분의 발제하고 패널 분들의 이제 3분의 발제하고 3분 패널 분들의 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좀 많이 경과하긴 했는데 오늘 나온 발제 내용이나 죄송합니다. 발제 내용이나 혹은 패널 분들이 발표 중에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코멘트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 뭐 패널 분들도 괜찮고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그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예, 안녕하세요. UN 해비태트 한국위원회 홍보열입니다. 제 코멘트를 좀 한다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협력인데, 좀 국제화 부분에서 좀 그 로컬 중심으로 하지 말고 다른 나라와 해외 협력으로 아카데미나 이런 교육 훈련을 하면, 또 여기서 같이 배우면 우리 한국 학생들이 해외에 가서 이거를 좀 더 그 비즈니스 확장할 수 있는, 뭐 취업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제화에는 좀 여러 필요한 요소들이라든가 뭐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뭐 어떤 그 해당 기관들하고 상호 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수반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 관련해서 뭐 그 지금 국제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예를 들어 하나의 교육 커리큘럼을 할 때, 한국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할 때 해외 협력이나 협력을 통해서 외국 학생들도 한국에서 같이 교육을 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육기관이 그 해당 국가에 설립을 해서 또 한국 학생들과 또 그 해당국의 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뭐 해외 진출이죠. 진출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가지 방안입니다. 예. 나연목 교수님 혹시 코멘트, 지금 질문에 대해서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은 해외 교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마다
지금 뭐 USC, 산호세 뭐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보내고 있고 그 학생들이 대부분 또 인턴을 거쳐서 그 미국에 취업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교류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대 프로그램이 이제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고요. 에콜의 경우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혀 저희가 이제 그 해외 교류를 못했는데 에콜 캠퍼스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에콜 캠퍼스 간 학생 트랜스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안에서는 뭐 비일비재하게 이제 그 캠퍼스 간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부에서도 이제 한국에서 유럽 학생을 받아줄 수 있냐 또는 저희 한국 학생이 이제 유럽으로 나가도 되냐 이제 그런 걸 논의 중인데 실제로 지금 그 독일이나 파리 캠퍼스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고 유럽 학생을 저희가 받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비자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IITP나 과기부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습니까? 예. 예, 중소기업의 CEO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주제 발표나 토론은 잘 들었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그 디지털 인재라는 거에 대한 확실한 데피니션을 아까 뭐 매일경제 자료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디지털 인재라는 게 어떤 뭐 전산 프로그래머나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자만 양성하는 그런 인력 양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디지털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 과거에 우리 컴퓨터가 처음 도입됐을 때 컴퓨터 리터러시라는 그 단어가 있었듯이 디지털 리터러시처럼 지금 특히 역기능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인재가 어떻게 보면 성격적으로는 MBTI에 어떤 성격에 속해가지고 혼자서 개발하고 그런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 파고들다 보면은 실제로 사람들하고 심성적으로 인성이 더 원활하게 오픈 마인드로 소통되고 하는 이런 어떤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 패널 돈 디지털 인재 양성의 방향에서 각 나오신 분들이 사실은 뭐 자기 분야의 홍보나 PR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현재 디지털 인재 양성을 어떤 부분에서 전반적인 큰 매크로한 부분하고 마이크로한 부분을 들어갔을 때 어떤 부분에서 더 보완을 하고 그런 부분이 뭐 예산 뒷받침이든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단계별 교육 기능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더 들어가고 또 시니어들은 어떻게 할 거며 이런 부분에서 디지털을 오히려 활용하는 부분으로 그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가 전체가 한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큰 부분을 좀 더 좀 큰 다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은 좀 있었습니다. 예, 좋은 코멘트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말씀하실 분? 예, 저희가 디지털인데 100만 지금 그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잠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 총리실 산하 교육부에 지금 준비하는 것은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초등 단계나 중등 교육 단계에서 기존의 수업 실수를 2배씩 지금 늘렸어요. 초등은 17시간에서 34시간으로, 중등은 34시간에서 68시간 늘려서 지금 학생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디지털 그런 중심 사회,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인성이라든지 소통의 그런 관계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조해서 저희들 교육을 시키고자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의 교육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이 지금 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만치 주로 이제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은 있지만은 정부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익 소장님. 저도 뭐 네. 하나 덧붙이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 이제 소프트웨어 가치 확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현재 전국에 44개인데 27년까지 이제 디지털 인재 양성 전략에는 100개까지 확대하신다고 했고, 그래서 지역 거점이 돼서 또 소프트웨어 중심 대 미션 중에 하나가 지역의 소프트웨어 그 가치 디지털 교육을 확산하는 게 있어서 저희도 이제 사회 취약
고위층, 그다음에 이제 뭐 경력 단절 여성, 그리고 일반인, 그리고 이제 시니어 어르신에 대한 교육을 저희 단국대 같은 이제 용인 씨와 같이 협력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디지털 기술자를 양성하는 거, 100만 양성하는 것은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시간의 문제고 자본 투여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더 크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디지털 시대를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미래학자로서 미래 기술들을 쭉 설명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박사님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이공계로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혹은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좀 더 큰 것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기술자가 필요도 하지만, 예를 들면 저는 미래학자인데 저는요 자바, C++, 파이썬 다 공부했습니다. 빅데이터도 공부하고 AI도. 근데 저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디지털 시대는 문제 해결의 도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디지털이라는 거죠. 디지털 기술. 그래서 그것을 직접 구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도 많다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좀 정책을 세울 때, 혹은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학교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둘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디지털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디지털 그 산업에서 직접 필요로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자가 겉에 보이기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고 그들만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대가 가면, 디지털 사회가 되면 모든 문제를 디지털 기술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현장에서 나와요. 디지털 기술자들이 문제를 찾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수많은 다양한 전공을 했던 현장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해보면, 제가 왜 이걸 배웠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 소프트웨어 기술자들하고 인공지능 기술자들하고 미래 예측 기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소통을 하는데, 제가 모르니까, 기술을 모르니까 이분이 퍼포먼스가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퍼포먼스를 현저히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변, 즉 문제를 찾고 문제를 요청해서 디지털 기술자들에게 해결하도록 요청하는 분들이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없으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붙잡혀서 이게 100만이 됐든 200만이 됐든 그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길게 본다면, 대한민국 전체의 혹은 기업의 디지털 퍼포먼스를 올린다면 기술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 이것도 수반되어야만이, 그러면 어쩌면 100만이 아니라 50만으로도 충분히 현재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생각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많이 경과해가지고요. 좀 마무리를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해주신 최현식 소장님, 이경수 총괄님, 허재 대표님과 패널로 참여해주신 안희명 교장선생님, 김동성 교수님, 나연목 교수님,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주신 여러 청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